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네. 오늘 할 영화는 버닝인데 그렇습니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게시판이 불탈 것 같아서. 게시판을 태우다. 니들이, 니깟 놈들이. 네. 사전 회의하면서 제일 욕해놓고 그래요? 거의 뭐. 나 얘기한 거야? 아, 네, 그랬군요. 게시판이 좀 불탈 것 같은 걱정이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네. 그 불타겠다는 걱정의 이유는 댓글들 읽고 온 거지, 지금. 그렇죠. 왜냐면 댓글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쭉 버닝 보고 오신 분들이. 네네. 달아주신 댓글이 이제 매우 좋았던 댓글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네. 또 뭐 이제 호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얘기할 때 좀 부담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또 제가 소개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장편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그러니까. 아니, 내 앞길을 누가 막고 있는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뭔가 아닌가. 감히 이창동 감독님의 그러니까요. 작품을 놓고. 뭐, 네. 그리 멀리 갈 것도 없이 3빌보드 사건이 있잖아요? 아니, 3빌보드는 우리 방송을 들을 리가 없잖아. 그치, 그 태평양 건너에. 그렇지. 영화니까. 그리고 우리가 깠다는 거를 소문을 들을 리도 없고. 그렇지. 내가 영어로 하지 마음의 않았잖아? 부담이 없잖아요, 전혀. 그럼. 적어도 홍경표 촬영 감독이 배 감독이랑 못하겠다 이런 소리 들을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 그치. 근데 이 방송 이후로는, 네. 그 방송 혹시,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걔네들이랑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되게 주저한다. 이름에 실명이 막 나오니까 갑자기 막 주저. 홍경표 촬영 팀, 이거 버닝 B캠이 내가 아는 애야.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네. 뭐 어쩌겠어. 우리 막 시네버스타 뭐 이런 초창기 할 때 막 대단하신 분들 영화를 막 우리가 막 거의 막 뭐 그렇죠. 네. 그땐 천만 다행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박찬욱의 아가씨를 훌딱 까면서 시작했죠, 방송. 그러니까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계신 감독님들을 네. 한 번씩 다 해집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게 저희가 그냥 까자고 깐 게 아니고. 저는 네. 딱히 억하심정 없거든요. 그래요. 네가 그럼 이렇게 되면 나는 가심적 있어서 가심적 있어서 까오다이를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야. 저는 저의 심정만 밝혔을 뿐입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평을 이제 좋게 남겨주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네. 저희가 뭐 평을 다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 뭐 대부분 뭐 언론도 그렇고 뭐 깐네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니 못 받니 하고 있는 영화니까. 물론 일부 이제 조금 비판하시는 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네. 말고. 대부분이 다 막 칭찬과 호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좀, 무슨 말을 못하겠네. 뭐 이러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반가워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버닝이 굉장히 좋았다. 음. 나는 이 영화 너무 좋았다. 듣지 마세요. 그래요? 네, 들으시면서 분노하실 수 있기 말 때문에. 나온 김에 한 주 평부터 한번 하고 시작해볼까요? 줄거리 소개부터 해야지. 그래요? 네, 선물도 드려야 돼. 그래. 할 게 많아. 그래. 제 한 주 평은요? 급하네, 마음이 급해. 일단 평은 저희가 한 줄 평은 소개는 따로 안 드리고요. 선물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선물을 드리느냐. 반딧불이라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집을 저희가 샀는데, 왜냐면 이제 이 안에 헛간을 태우다라는 버닝의 원작, 단편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세 사람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네. 요걸 보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평 보내주신 분 중에 헤이준님 계신데요. 네네. 네, 헤이준님께 저희가 책 요거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뭐, 그러면 영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뭐, 칸영화제 초청돼가지고 엄청나게 뭐, 화제가 일단 됐었잖아요. 네. 깐영화제 얘기 좀 할까요? 일단 줄거리 소개부터 하고. 네. 마음이 급해, 지금. 지난번에, 지난 녹음 때 내가 지금, 해리 왕자 그 결혼식 얘기를 못했다고. 우리 집안 큰 잔치인데 내가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버닝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택배 알바생 종수는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 혜미를 만나 친해지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혜미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혜미는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고
종수에게 자기가 여행가 있는 동안 고양이 밥을 좀 달라고 부탁하죠. 해미가 없는 동안 해미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던 종수는 귀국하는 해미를 마중 나간 공항에서 해미와 함께 아프리카 여행을 했던 벤을 만나고 묘한 불안감과 꺼끌거리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너 왜 만나는 것 같아? 세 사람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버닝입니다. 네. 일단 한마디 총평을 하고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감독님부터. 아까 앞서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얘기에 반론을 한번 제기하면서 일단 폰을 열고 싶은데 네. 버닝을 굉장히 잘 봤다 하신 하신 분들 이거 꼭 들으십시오. 이번 방송. 잘못 말한 것 같다. 어떡하냐. 망했다.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이 병이 있어요. 억울로 병이 있나 봐요. 자, 한마디 총평. 화면의 총평. 고답적 한국 남성 문학의 정수. 영화도 어려운데 한줄 총평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한마디 총평. 네. 황 대리님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다야? 뭐 이런 이런지는 느낌. 알겠는데 이게 다야. 네. 저는 한마디 총평이 작품에 대한 평은 아니고요. 네. 오늘 방송에 임하는 저의 마음 자세를 간결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굽구바다. 삐뚤어지겠습니다. 그래, 좋다, 좋다. 오늘은 굽구바다. 삐뚤어지겠습니다. 좋아. 한마디 총평이야. 삐뚤어지겠습니다. 삐뚤어지겠다. 삐뚤어지겠습니다. 야, 그래요. 모두가 호평일세이기 때문에 네. 삐뚤어지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참 편하다. 왜냐하면 왜요? 보통 요런 거에 참전하게 되면 제가 어그로를 끌 때 약간 부담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나는 이제 황대리가 이것까지 같이 할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셋 다 좀 삐뚤어진 상태라는 게 시작할 때부터. 나 아니야. 아니야? 저 아까 했던 말 좀 보완하면 뭔 말인지 알겠는데 네. 왜 이렇게 좋다는지 잘 모르겠다. 약간 요 정도 느낌이라고 해야 돼. 그게 까는 거야. 그게. 까는 거야. 너네만큼 좋진 않아요. 뭐 이 느낌. 자, 그러면 일단 칸 영화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네. 5분간 이제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고, 근데 결과는 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만큼 수상은 못한 것 같은데. 네, 뭐 그 당초 기도가 어느 정도였냐라고 했을 때 뭐 칸 영화제에서는 이창동 감독의 트리트먼트부터 관리하기 시작했다. 트리트먼트 우리 잠깐 나왔을 때도 그때부터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하면서 호기심을 많이 보냈다는 거. 네. 그다음에 개봉됐을 때 평론가 평점이 굉장히 좋았다. 네. 3.9 나왔다는 네. 거예요. 4점 만점에. 네, 거의 뭐 역대급 평점이 나왔으니까 황금종려상을 받지 않을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 어떤 영화관에서는 이 버닝이라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어떤 상을 받을지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벤트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네. 궁금하긴 한데 일단 뭐 이런 뭐 버닝에 관한 칸 영화제 관심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전반적인 칸 영화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 개최된 제 71회 칸 영화제 소식인데 네. 결과적으로 황금종려상은 우리가 자주 언급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드디어 받으셨습니다. 네. 5수 만에. 그렇습니다. 네, 만비키 가족이라고 또 가족 얘기입니다. 그리고 60, 70대가 돼도 계속 가족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소상소감을 밝히셔서 네. 인류학을 전공하신 분답게 네. 우리가 가정하기로는 네. 인류학을 전공하셔서 죽을 때까지 가정학 박사. 가족 얘기만 하겠다. 뭐 의미 있죠. 영화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 않은 요즘 시대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그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데드풀이랑 같네? 데드풀에도 혈연으로. 그게 꼭 가족 이야기잖아. 마피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사회 어떤 액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데드풀 다음 편을 고레다 감독님이 하면 네, 재밌겠다. 막 던지고 있죠. 네. 네. 하여튼 뭐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들었으니 또 얼마나 잘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일까 기대하고 있는데 뭐 네. 개봉하겠죠. 황금종려상은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 가지 않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만비키 가족으로 갔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여성 영화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죠. 네. 사회적 약자라고 부른다기보다는 사회 불평등의 피해자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 여러 가지 지금 칸 영화제 안에서도 있었던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을 표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단적인 예로 여자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는 우리나라에는 피아노로 알려져 있는 원작 캠피언이 제인 캠피언. 1993년에 받은 게 유일합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이거 말고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여성 감독에게 나온 적이 없는가?
물었을 때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유난히 여자 배우, 여자 감독한테 소홀했던 그런 영화제가 칸 영화제가 아니었나 싶고, 여자 배우가 수상 소감을 하는 그 와중에 뭐 이런 피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멘트를 했는데, 그 상황에 릭배송 감독이 여배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뉴스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릭배송 형님이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뭐, 칸 영화제는 좀 보수적이기로 알려져 있죠. 왜냐면 드레스 코드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래서 레드 카펫 행사 때 그걸 반대하면서 플랫 슈즈를 신고 여배우들이 단체로 막 이렇게. 하이힐을 신어야 되는 게 드레스 코드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남자는 정장이고. 네, 뭐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약간 좀 보수적인 게 있었는데. 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영화제 멋진 전통으로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뭐냐면 네. 심지어 거기 사진 촬영 기자들도 정장을 입고 사진 찍고 있어요. 턱시도를 입고 가야 네, 되니까.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 봐라, 이 되게 엘레강스한 우리 영화제로 원래 이 전통을 과시하는 그런 드레스 코드였는데 네. 시대가 변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변하는 시대의 영화가 못 쫓아가는 그런 형국을 보일 정도로 시대가 급격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새로운 시대의 가족영화 데드풀 2가 있었는데. 새롭답니다. 네. 새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록처럼 하나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황금종려가 이제 최우수 작품상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특별 황금종려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올해. 올해? 특별 종려인지 특별 황금종려인지 모르겠는데 상을 수상을 한 굉장히 뜬금없지만 장릭 고다르라고 있습니다. 오. 첫 번째, 아직 살아있고요. 두 번째, 올해 영화를 출품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황금종려상을 안 줄 수 없었다. 장릭 고다르 수많은 영화 역사의 책에 나오시는 그분이 아직도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특별 황금종려를 받으셨습니다. 네, 잘 살고 계시죠? 네. 2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심사위원 대상은 스파이크 리 감독의 블랙 클랜스맨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내용이 흑인 경찰. KKK 단원들 잡기 위해서 거기 잠입한 흑인 경찰 얘기를 해요. 네, KKK를 잡는데 흑인 경찰관이 투입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난 코미디인가 싶었는데. 아니, 잠입을 하려면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그거 쓰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무간도에 이게 서로 이렇게 뭐 교차해서 가는데 그치. 백인이고 막 흑인이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그렇지. 되게 한 줄에 영화를 보고 얘기합시다. 네, 그래. 로그라인 한 줄로 굉장한 많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데드풀 다음 코미디 영화인가?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네. 또 경쟁 부문의 버닝과 함께 또 한국이 주목받았던 게 러시아의 전설적인 락커가 제가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들었는데. 빅토르체. 네, 로 분한 레토라는 영화가 봤냐 안 봤냐 이런 화제가 됐었는데 받지 못했고. 빅토르체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빅토르체를 다룬 여러 가지 영상물, 영화도 많았거든요. 러시아 내에서도.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계니까 요즘으로 치면 옛날에 뭐 하인스워드 한국계 뭐 NFL 선수 하듯이 약간 그거의 원조였지 않았나. 빅토르체라는 양반이. 저는 이게 슈가맨의 그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딴소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버닝은 결과적으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의 상과 벌칸상 2관왕을 했는데 네. 벌칸상은 이제 아시다시피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로 2년 전에 받았던 그 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국제영화비평가연맹의 상을 받았다는 거. 네. 얼마 전에 토니 에드만이 받았던 상입니다. 네. 과연 그 상을 주는 기준은 무엇인가? 배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시점이 아닌가?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요, 이따가 해주세요. 네. 또 이창동 감독은 뭐 이 영화로 주목을 받았다기보다는 2007년도 칸 영화제 이제 전도연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고, 네. 2010년도에 시로 각본상을 받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칸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이 워낙 알려져 있는 감독이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지 않나. 한국 감독 중에는 가장 많이 초대되는 감독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번 작품도 기대했으면 아쉽게도 상을 받지를 못했다. 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깐에서 기립박수 몇 분간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으로 출품됐다 뭐 이런 기사에 항상 후속 기사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지만 5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했을 때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10분에서 15분을 기립박수를 치거든. 근데 5분 너무 짧다. 약간 이런 생각. 그럴 수 있죠. 저는 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어떤? 기립박수는 그냥 영화가 끝나면 치는 건데 그렇지. 물론 극단적인 경우가 있긴 하죠. 그 영화를 보는 중간에도 막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안티 크라이스트를 지금 라스 라스 프론트리에 감독이 이번에 영화를 출품했나 봐요. 네. 근데 뭐 15분이 지나자 관객들 발이 나갔다나? 뭐 하여튼 100명이 넘게. 네.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보통
거기에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박수를 치고 네. 나갈 때까지 친다. 그래요. 그 말인 즉슨 빨리 나가면 시간이 짧고 그렇지. 눈치 없이 오래 있으면 박수가 길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냥 짧게 인사하고 나온 게 아닌가. 어차피 이찬원 감독님이 깐에 여러 번 갔으니까 야야 우리가 안 나오면 얘네 계속 쳐 빨리 나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우리 장부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자. 나갈 때까지 치는 거니까 빨리 나가자. 뭐 이런 게 그렇군요. 되게 하니까. 그렇군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제가 약간 정확하지 않고 적은 정보만으로 제가 단정지었거든요. 네. 네. 5분 박수설에 대해서 아니면 영화의 퀄리티를 단정지었다기보다는 야사를 야사로 받은 거죠. 아, 약간 뭐 그랬군요. EJ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쪽에 집중을 해보자 그러면 제 옛날 경험을 되짚어서 네. 생각해 보면 네. 5분이라는 기록이 네. 과연 정확할 것인가? 아. 안 그런 경우가 많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기자가 기사를 썼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몇 분간 뭐 한다. 요거는 정확한 게 뭐 CCTV에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체감하기에 대충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기 그치, 때문에 그치. 뭐 그게 5분이 아닐 수도 있고 5분보다 더 됐을 수도 있고 아, 예, 그렇구나. 이렇게 얼마나 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사 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게 그렇게 막 역시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세 명의 시선이 정확한 게 우리가 굉장히 지금 밸런스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느끼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떤 만드는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양반은 황 대리는 극장 관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극장에서 나갈 때까지 친다는 정보를 나한테 얘기해 준 거고 왜 안 나가? 기자의 입장으로 또 이거를 정확히 잰 건 아닐 것이다. 야, 이게 또 적당히 이게 겐토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치, 그치.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이런 거. 방송을 마무리하면 정말 아름답고 균형 잡힌 방송이 될 건데 그렇지. 아직 방송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자, 그래서 기본 정보 네가 준비한 걸 써먹었다. 네. 자, 기본 정보 제가 훑어드릴게요. 네. 미스터리 스릴러 148분 청소년 관람 불가 5월 17일 날 개봉했고요. 감독님은 이창동 감독님이고 네. 유아인 스티븐 연 전종서 씨. 전종서 씨가 첫 영화죠? 네. 네. 뭐 하여튼 누구지? 뭐 이렇게 하셨을 분들 많은데 네. 파인하우스 필름 나우 필름에서 이제 제작을 했고 CGV 아트하우스에서 배급을 했고요. 스크린이 많아요. 지금 인피니티 워 다음이에요. 오. 3등으로 700개가 넘어요. 705개, 뭐 720개로 시작해가지고 네. 녹음하고 있는 일요일 저녁, 네. 토요일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누적 관객 20만 명이니까. 야, 많이 봤네. 네, 손익은 250만입니다. 그래요? 네. 저기 얼마 나왔어요? 제작비가? 제작비는 모르겠고 손익이 250만이라고 야, 하는 걸 제작비 봐서는 꽤 들었는데요? 총재 한 8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보다 근데 많이 이창동 감독님이 BEP를 못 넘은 영화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자기가 이때까지 얘 상업 영화는 손해를 보면 안 돼. 손익분기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거야. 했을 때 학생들이 막 기가 차다는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난 단어 옮겼어. 할 때 애들이 더 놀랍니다. 그렇구나. 네. 해외에다 많이 팔아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있고. 또 또 이게 한국 또 해외 많이 팔렸지 않았을까요? 그 뭐 유명하잖아요.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를 한국 관객 100만이 넘게 봤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깐에서 상 받았다는 그 타이틀 때문에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많이 봤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실 전 그래요. 너무 되게 멋있는 말을 할 것 같은 미주를 깔았는데 그래. 시 이전에는 장르 영화적인 재미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오는 약간 쾌감이 있었어요. 네. 시대를 관통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느껴지는 엄청난 정서. 장르 영화적인 분명히 만족감이 있었는데 시부터는 전 잘 아사모사하더라고. 미량이 약간 조짐이 약간 보였던 것 같고 시는 진짜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 정서 그대로 본인까지 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손익분기점이 넘어도 이해가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놀랍긴 하네요. 야, 250만이면 네. 쉽지 않겠는데. 250. 근데 뭐 700개니까 어떤 잘 모르겠네. 그래도 이창동 감독님 다음 영화 찍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뭐 말할 필요 없고.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 꽤나 오랜만에 찍은 거긴 해요. 8년 만에 그렇죠. 신작이니까. 네. 뭐 아무튼 극장에는 뭐 크게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보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감독님 얘기 뭐 자세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창동 감독님은 어지간한 뭐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래도 배 감독님이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수업을 들으셨나요? 네, 제가 뭐 들었는데. 네, 제가 뭐 이렇게 자폭을 하나야? 네. 이창동 감독님이 장가를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셨죠. 아니 제가 듣기로는 네, 매우 예뻐하셨다고. 잘생긴 남자 좋아하나? 이제까지. 네. 매우 예뻐하셨다는데 네. 이걸로 분노하시면서 혹시 이제 들으면 아 진짜 재밌겠다. 꼭 얘기해줘요. 뭘? 전화 오시면. 아니, 뭐 한다며? 네. 근데 막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고 그 선생님으로서의 굉장한
끈기와 집요함과 책임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전 보면서 대단하다 싶었던 기억이 한둘이 아닌데, 왜냐면 수업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유명한 감독인데 수업은 그냥 수업인 거고 하겠지. 근데 수업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애들이 막 매주 써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 뭐 어쩌고 그러면 써온 걸로 얘기해주고 변명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런 걸 느끼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면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리뷰도 하고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저는 요게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양면성이 있는 사건이겠지만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제 시나리오에 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나리오나 시나리오나 글 쓴 걸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혼돈의 심연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지금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지 네가 이해하냐? 단계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딱 갔더니 그래, 다 찍으면 몇 분 나올 것 같니? 뭐 몇 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장면 CG냐? 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말이 없어, 그 뒤로. 그 뒤로 말이 없고, 이제 그냥 다 된 거 가져와라. 그때까지 뭐 별말 없이 그냥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우리 이제 통과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그래서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했죠. 근데 애들이 네가 말을 듣겠냐? 아무 말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뭐 이랬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두 가지일 수 있네. 괜찮다라고 생각했거나. 한 가지지 않을까? 보통 이걸 어떻게 얘기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 이걸. 아유, 씨. 야, 이 새끼는 안 되겠다. 이거 소를 댈 수가 없다, 약간 이런. 그런 거였겠지. 이거 내가 말하면 이 새끼 맨날 찾아와서 지랄 것 같은데. 알아서 해. 이런 거 아니었을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창훈 감독님이 우리 전공 수업, 연출 전공 수업 말고도 연기 연출 뭐 이런 큰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청강을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수업이 재밌었던 게, 이창동 감독님과 연이 있는 배우분들도 계속 이제 그냥 와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해서, 문소리 배우도 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고, 이창동 감독님이랑 사실 연기할 때 어땠다, 슬쩍 뒷담화도 좀 까면서,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수업이라, 청강생들도 많고, 타 대학교 인근 지역 사람들도 그냥 와서 조용히 듣고 가고 하던 인기 있던 수업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영화를 안 찍으실래나? 우리가 수업 듣는 건 좋지만, 다음 영화를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 영화가 나왔네요. 네. 자, 영화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네. 평론가들 평점이 하여튼 좋아요. 네. 3개 밑으로 준 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철 씨가 3개, 아주 천천히 4개, 거짓말을 해봐. 허나몽 씨가 3개, 헛것을 태우다. 네. 박평식 오빠가 3개 반 주셨어요. 프렌치 클래식처럼 느리되 맹렬한. 그리고 김현수 씨는 4개 반, 돈, 섹스, 혐오, 그리고 불신의 유예. 김성훈 씨는 5개를 줬는데요. 이창동이 바라보는 요즘 20대들의 삶의 상황. 네. 뭐 이렇게 줬고, 이동진 씨도 4개 반을 주면서 굉장히 어렵게 썼던데. 네. 뭐라고 썼냐면, 지금 이곳 청춘의 고투를 다룬다는 점에서 한국적이고, 예술과 인식의 토대를 되묻는다는 점에서 근원적이다. 그렇군요. 뭐 하여튼 나쁘게 준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원작이 있죠.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라는 30장 내외, 네. 30장 정도의 단편 소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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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단편 소설하고는 이제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고 이건 이제 작품 얘기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네. 극 중에 이제 종수, 유아인 배우가 분한, 네네. 종수가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을 좋아한다. 뭐 이런 이제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포크너의 헛간 방화라는 네. 1939년 소설이 있는데, 바운 버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의 모티브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요거를 가지고 기사를 보니까 뭐 NHK에서 네. 영화 해볼 생각이 없느냐, 뭐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뭐 그렇게 제안을 받아서 시작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설하고는 조금 주제적인 면이나 뭐 내용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사가 나오기를 막 워낙 이창동 감독의 차기작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한 번은
무라카미 하루키 노르웨이 숲을 영화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잘못 난 적이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만들어지려고 하면서 캐스팅에 물망에 오른 배우들과 간단한 시놉시스 정도가 또 기사화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이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한번 드디어 확정됐다. 뭐 원빈, 장동, 뭐 전도연, 설경구 배우가 나온다더라. 여주인공이 장찌와 설경구가 같이 나온다더라.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나던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한 하나 두 개 정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게 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영화가 되지 않으면서 이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탄 게 아닌가.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배우는 유아인 씨하고 스티븐 연, 전종서 씨 이렇게 나오는데 네. 뭐 나머지 두 배우야 워낙 뭐 유명하고 뭐 최근에 작품들도 있고 했지만 전종서 씨는 세종대 연극영화과 뭐 다니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내레이터 모델을 이제 알바로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청년인데 네. 중요한 분 한 분을 빼먹으셨네요. 최승호 씨라고. 최 사장님 나오시죠? 깜짝 그때 예전에 저희 그 네. 녹음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아, 우리 녹음할 때 방송에 했는지 아니면 뒤에서 따로 뭐 얘기했 방송에는 맞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얘기를 그냥 기억은 아까 나요.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기억이 나는데 근황을 한번 물어보면서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요즘 뭐 그래요. 하고 계세요? 뭐 맞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뭐 이렇게 하시는 감독님이 뭐 학교 선후배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는 사이세요 뭐 이래가지고 단역으로 어디 나온다 뭐 얘기를 우리끼리 있을 때 했었는 거. 하여튼 보니까 제가 맞다 그 얘기 했었지라는 느낌이 드는 걸 봐서는 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MBC 사장님이신 최승호 사장님께서 범죄자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진 보고 네. 닮았다. 네네. 네. 닮았는데. 저도 처음 딱 영상이 사진 봤을 때는 닮았는데 했는데 젊은 사진으로 넘어가서는 좀 달라가지고 역시 아니겠지 했는데 재판장 법정장에. 재판장에 앉아 계시죠. 이거 뭐 깜짝 전혀 놀랐어요. 스포일러가 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네. 대사는 없습니다. 대사는 없습니다. 없고. 없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리고 또 이게 재밌었어요. 뭐 격가지이긴 합니다만 유아인 배우는 이제 SNS에서 뭐 여러 가지 설전이 있었고 네. 지금도 그 이유로 여러 온라인상에서 테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티븐 연 이번 영화에서는 연상엽이라는 네. 자기 한국 이름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크레딧이. 연상협으로 나왔는데 이제 뭐 최근에 또 SNS에 진짜 이 한번 또 퍼거슨 말을 난리가 들어야 났죠. 돼. 또 사과를 뭐 하는 방식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됐고 또 몰랐는데 전종서 배우도 또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공항에서 처음 출국을 하는데 이게 뭐 진짜 필모가 하나도 없거든요. 첫 작품인데 공항샷을 찍힌 거지. 네. 그것도 처음이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연예인들의 공항 출국샷 하면 다 옷 잘 빼입고 막 협찬받은 옷 가지고 막 홍보하는 툴로도 쓰이는데 막 얼굴을 가리고 막 인상 쓰고 이런 장면이 좀 노출이 돼가지고 주연 배우 3명 다 네. 온라인상에서 여러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런 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것도 화제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아시는 분도 있을 정도의 그런 걸 수도 괜히 있고. 화제도 아닌데 내가 얘기해서 화제가 뭐 이렇게 되나 싶어요. 왜 불을 붙여? 스티븐 연 정도 본 것 같네요. 뭐 네. 오길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한다고 뭐. 예. 자기랑 같이 작업했던 감독 네. 어린 시절 사진을 라이크 했다가 유아인 씨는 뭐 이제 인터넷상에서 설전을 종종 하던 네. 그치. 예. 캐릭터로 예전에도 또 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SNS를 페북도 지워버리고 네. 인스타도 지워버리고 못하겠어. SNS 프리 선언. 네. 너무 좋아. 그래요. 진짜 너무 좋아. 편하지 뭐. 네. 네. 뭐 잘 못하는 거 막 이렇게 안 맞는 걸 하려고 막 하다가 네. 지워버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팔로우업을 또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근데 무의식적으로 계속 네, 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생산적이지 않은 일인 저 스스로는 그런 것 같은데 못 태어나고 계속 보고 있더라고. 그런 나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곧 다시 하게 된다에 한번 500원 걸어봅니다. 그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트위터를 조금 이제 제가 막 쓰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막 계속 읽고 하는 게 약간 강박처럼 다 봐야 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남는 것도 없고 한참 그러다가 그냥 안 했거든요. 근데 트위터는 맛집 검색과 후기는 제일 정확하다. 뭐 이 정도의 내가 목적을 정확하게 사용하자. 뭐 이러고 났더니 좀 마음이 편해지긴 하던데. 뭐 아무튼. 네. 자, 그러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네. 요거는 저희가 잠깐 이제 쉬어가지고 얘기를. 진짜 묘한 게 네. 데드풀 때는 느끼지 못했던 뭔가 말로
표현될 것 같은 에너지가 지금 이 마이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데드풀 같잖아. 진짜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이런 에너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네. 네. 영화가 남다르다. 버닝이? 그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영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인상평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를 어지간히 했기 때문에 네. 어떠셨어요? 저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는. 네. 배 감독님이 어그로를 끌 거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줄 평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모호함이 주요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모호함이 모호하게 감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호함이 되게 전면에 드러나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보일이 고양이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뒤에 나오는데 이게 그 고양이인지 어떻게 알지? 보일이라고 부르니까 오더라. 근데 이게 정황상 그 걔가 걔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증거라고 부르기엔 또 아사모사한 게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를 실제로 키워보셨나요? 아니요? 어때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딱 알아듣고 오나요? 고양이가 진짜 웃긴 게 객체마다 달라요. 네. 강아지 같은 고양이도 있고. 진짜 주인이 불러도 죽어도 안 오는 애가 있고 아무나 아무 이름으로 불러도 오는 개냥이 또 있어요. 복불복이군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게 아사모사한 장치겠지만 그게 너무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했습니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잘 알겠고 해미에 관한 정보도 처음에는 이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애인가 싶다가 뒤에 가면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단서처럼 보이는 우물이 네. 없었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뒤에 가면 우물이 있긴 있었는데 말라 있었다. 그러니까 해미가 이야기했던 거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뭔가 맞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장치가 아사모사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전면에 드러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겠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걸 했다고 이렇게 좋은 영화인가? 왜 이렇게 좋다고 하는지까지는 난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극찬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공감이 조금 덜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배 감독님 얘기는 안 듣는 것으로 하고. 왜냐면 뒤에 길게 얘기할 거니까. 그치. 야, 이거 최대한 앞에서 많이 잘라야 돼. 새로운 초식이네. 우리의 분량이 뒤에 가면 적어질 거라는 게 그래, 너무 그렇지. 보이잖아. 네. 우리끼리 얘기 많이 해야 돼. 저는 개인적인 얘기해보시죠. 성향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건 개인적인 성향과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분리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성향은 네. 밀도가 높은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래서 저는 과일도 수박을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요? 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수박보다 꽉 찬 게 좋아요. 음. 자두 내지는 무슨 복숭아 이런 이렇게 꽉 찬 게 좋고 네. 이게 좀 밀도가 조금 이렇게 흥흥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해. 그렇군요. 수박은 그래서 좀 별로 이렇게 물도 아닌 것이 왜 꽉 찬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그게 막 이렇게 씹는 맛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꽉 차도 치아가 이렇게 싹 들어갈 때 어떤 스걱스걱 그렇게 하는 게 싫어. 나는. 그거보다 사과가 낫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향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영화에도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빡빡한 게 좋고 네. 이렇게 좀 길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가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개인적인 성향이 일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나서 야 좋았다 하는 영화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요번 영화는 황대리하고 약간 비슷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왜 저렇게들 극찬하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네. 저의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일 수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영화적 성취를 많이 이뤄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배 감독님처럼 화가 나거나 분노를 내고 막 그런 감정은 아니었어요. 나는 보내버리는구나.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막 혐오의 감정이 올라오거나 비겁하다거나 막 이런 마음까지는 제가 잘 안 드는데 지금 심정이 울버린에 나온 데드풀을 연기한 아이언 레이노즈 같은 느낌이다. 입이 그냥, 꿰매진 느낌이다. 그러니까 보고 나서 알겠는데 야, 에피소드 마지막에 네. 배 감독이 황대를 찌르면서 끝날 것 같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했죠. 왜냐면 이창동 감독 영화를 찾아보는 입장으로서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꼭 이런 감독 필모에서 다 파다가 하나 정도 남겨두는 게 있어요. 나중에 다 알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안 본 게 초록 물고기는 안 봤고. 아, 그래요? 네. 오, 초록거 안 봤어요? 그건 남겨두고 그게 아마 제일 재밌을 것 같아. 그거 남겨두고 나머지는 뭐 이것저것 다 찾아본 것 같은데 네. 갈수록 그 박하사탕부터 그러면 그 다음 게 되나? 네. 재밌거든요. 장르 영화를 기대하고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재미. 오아시스 뭐 이런 것들. 미량부터 약간 아사모사해지기 시작한다고 느꼈고 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와 미량 사이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이해도가 저의 이해도가. 근데 버닝도 약간 그 전작들에 비해서는 뭔가 딱 이래서 굉장히 좋구나. 아 이래서 좋다고 하는구나 라는 지점을 잘 못 찾겠다. 근데 지난번에 녹음했던 우리의 대화가 생각나긴 했어요. 장면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영화는 아닐 수 있다. 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실 버닝을 보면서 장면 좋은 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장면은 굉장히 저 진짜 뼛속 깊이 이해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왜 혼자 휴지 들고 막 그런 미안해. 혼자 막 아니요 그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요? 뭐 이걸 이렇게 대단하겠지. 그걸 혼자 알아서 해결하는 건데 그거는 그런 느낌이었고 포토와 포르쉐를 두고 선택해야 되는 그 지점. 포르쉐를 들고 자연스럽게 여자가 자연스럽게 포르쉐로 안내하게 되는 종수의 입장, 심정. 그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 재빨리 캐리어 내려줘야지. 심지어 더 자존심 상하는 건 뭐냐면 포르쉐는 트렁크가 앞에서 열려. 더 짜증나. 더 달라. 막. 그래요. 뭐 그런 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벤의 친구들이랑 처음에 이제 뭐 와인바인가 뭐 이런 데서 만나게 되는데 앞에서 담배 피잖아요. 네. 강남에 있는 친구들 설정이잖아요. 네. 거기서 아이코스를 피는 장면이 딱 나오잖아. 아이코스 네. 있지. 그것까지는 캐치 못하네. 그냥 연초 피는 사람도 있고 아이코스 피는 사람도 나와. 그래. 그 설정만으로 굉장히 트렌디하고 유행에 앞서가는데 근데 거기서 벤이 담배를 안 펴요. 네네. 그리고 나중 가서 이제 대마초를 피는 장면이 나오면서 요 설정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 또 표현을 떨이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서 뭘 표현하는지 알겠고 굉장히 잘 표현했다. 네. 라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 기억나고 좋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고 내가 봤던 일상과 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냥 다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극찬하는 이유인가 했을 때는 약간 갸우뚱한 그런 네. 느낌이죠. 저는 이제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말을 했냐면 못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장르의 압박에서 이제 연륜이 쌓이시니까 네. 조금 이제 자유로워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되면 왜냐면 이제 당연히 상업 영화고 네. 뭔가 이렇게 하려다 보면 있잖아요 지점들이. 네. 근데 그거를 장르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관객들이 조금 쫄깃쫄깃하게 따라오고 뭐 이런 것들 넣다 보면 네. 내가 좀 표현하고 싶고 좀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얕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내가 쭉 이렇게 뭐 인생을 쭉 영화와 함께 걸어오면서 이제 성취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네임빌더도 있고 뭐 요 정도는 내가 생략하고 가도 네.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자신감 내지 뭐 요런 게 아닌가. 이제 배 감독님의 인상평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하면 좋겠네요. 국제영화비평가연맹에서 네. 받은 여러 상 중에 우리가 다뤘던 영화가 있더라고요. 토니 에드만이라고. 그때 한지편도 기억이 납니다. 배 감독님의 토니가 한지편. 에드만. 토니가 에드만. 네. 그러면서 가열차게 깠던 기억이 있는데. 버닝도 이 상을 받았잖아요. 네. 토니 에드만이랑 비교했을 때 이 영화는 어떤가요? 같은 상을 받을 만하다. 준 애들이 똑같구나. 피하지 않고 받아내는 배 감독님.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오늘. 네. 아니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실 이제 저 배 감독하고 같이 봤거든요. 네. 같이 보고 와가지고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와서 저는 뭐 담배 안 피니까 배 감독 담배 한 잔 피고 네. 이제 물어봅니다. 눈치를 보죠. 내가 잘못 봤는가. 네. 그랬을 때 전 좋던데 뭐 나는 좋던데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뭐 하니까 네, 네. 슬쩍 물어봤는데 비슷하더라고 나랑. 그래서 다행이다. 행복해졌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배 감독님이
네. 말싸움할 때는 자기 편 되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야, 이게 새로운 시선이다, 새로운 시선이야. 이게 저는 그런 것도 보여요. 이제 배 감독님과 이렇게 설전을 벌여본 적도 있고, 배 감독님이 누구를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장면도 본 적도 있고, 죽이고 있다고 하면 어떡해. 말이 이게 살인도구로 쓰일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고 한 사람을 극찬하는 모습도 봤는데 네. 그 상황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배 감독님 편에 뒤늦게 합류한 사람이에요. 뒤늦게 합류하진 않았어. 그런 자아의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편승하지는 않는 편인데 네. 부인할 수 없는 거는 같은 편이면 참 편하다. 그래? 야, 내가 이렇게 조말 받아야 되는 거야? 참나. 일단 단편을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봤거든요. 책을. 단편을 봐야 되겠다. 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렇게 템포가 좀 길고 느리고 뭐 이런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내가 이해를 잘 못했나? 아니면 어떤 소설을 어떻게 바꿨을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단박에 사가지고 봤는데 네. 단편이어가지고 비슷한 설정과 이제 다른 설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단편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하루키 소설에 나와 있는 유아인 씨 포지션은 유부남입니다. 네. 네. 유부남이고 나이가 한참 차이가 나는 이제 발랄한 이제 나레이터 모델은 아니고 그냥 모델. 네. 정식적으로 이제 에이전시를 두고 모델 활동을 하는 이제 여성인데 자유분방해가지고 뭐 이렇게 에이전시에서 해주는 거 잘 안 나가기도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일하고 네. 그래서 모아놓은 돈으로 석 달 이렇게 아프리카 갔다 오고 네. 뭐 요런 이제 설정인데 둘이 같이 잠자리를 하거나 뭐 사랑하는 사이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네. 예전에 알고 있거나 이런 사이도 아니고. 그 모아놓은 돈이 여주인공 아버지가 병치를 하시다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목돈이 생겼어. 뭐 그걸로 가고 싶었다. 갔다 아프리카 와야 되겠다.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는 이제 여행이 아니고 좀 살다 오겠다. 네. 그래서 한 3개월인가를 살다가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카톡으로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전보가 와요. 네네. 공항 도착 시간하고 공항 막 이렇게 적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묘한 기분을 가지면서 뭐 그렇다고 뭐 사랑하거나 뭐 불륜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그냥 나갔는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그 아프리카에서 남자친구로 사귀게 된 활장을 끼고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서는 뭐 뭘 먹죠? 곱창전골이 아니고 무슨 뭐 네. 튀김 뭐를 먹던가요? 튀김 뭐, 만든가 뭐 하여튼 튀김 우동 뭐 이런 걸 먹었었어. 네, 하여튼 뭐 그런 걸 먹고 파주에서 왜 같이 와인 마시면서 떨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둘이 놀러 가도 돼요? 하고 집에 와가지고 네. 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나가 있는 동안에 와이프가 없던 주말 중에 네,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같이 뭐 떨을 하면서 나는 헛간을 태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비닐하우스 태우고 뭐 했던 얘기를 이제 똑같이 하고 뭐 거기서는 이제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이런 거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떨을 하고 나서 술을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위층에서 이제 자는데 옷을 주니까 티셔츠로 갈아입느라고 옷을 후러덩 벗고 뭐 옷을 갈아입는 정도?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고 묘사하기는 얘는 아무 데서나 졸리면 자는 캐릭터인 걸 네. 조금씩 서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술 깨서 이제 이 친구는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는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뭐 술이 딱히 안 취해서 그냥 이제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뒤에 없어졌어요. 연락이 끊겼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있다가 지나가다 우연히 이 남자를 어디 카페에서 만나게 됩니다. 은색 이제 포르쉐가 서 있으니까 네. 해가지고 가서 소설에서도 프로셔예요? 자기는 차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은색의 스포츠카라고만 그냥 계속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만났더니 거기서 이제 포크너는 아니고 뭐 책 뭐 이렇게 뭐 얘기를 이제 뭘 하다가 그때 대화를 잠깐 주고받고는 당신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더라. 근데 나 질투를 잘 안 느끼는 사람인데 질투를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하기 전에 뭐 그 얘기 하죠. 똑같이 내가 6개월 동안 그리고 헛간을 띄는군요. 뭐 헛간 태우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대마초 피면서 같이 이제 한 것 때문에 집 주변에 있는 헛간을 다 표시해서 한 5개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를 6개월 동안 매일 뛰면서 봤는데 안 태웠다. 그래서 태웠나요? 했더니 태웠다. 그래서 내가 계속 뛰면서 봤는데 어떻게 태웠죠? 그랬더니 뭐 놓치신 모양이군요. 뭐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영화에서처럼 특별하게 생각하더라. 근데 질투가 나더라. 네. 그리고는 따로 온 여자와 함께 빠이빠이 하고 이제 떠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뒤로 집에를 가봤더니 우편물이 쌓여 있더라. 그리고 더 한참 뒤에 몇 개월 뒤에 가봤더니 명패가 바뀌어 있더라. 끝. 네. 그리고 끝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용돼 있네요.
그러니까 소설에 나온 부분은 다 썼어요. 그렇죠. 예, 소설에 나온 부분 다 썼는데 이제 뭐 전사라든지 뭐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설정도 그렇고 일부 바뀐 것들은 있고, 그러니까 소설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굳이 연정을 품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약간의 묘한 호감을 느낀 그 젊은이,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같이 사귀어가지고 온 남자. 네. 근데 헛간을 태우는 게 취미라는 희한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내가 알고 있던 여자가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 여자가 혹시 헛간이 이 여잔가? 죽었다는 것인지 네. 떠났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알싸하다. 뭐 이 정도의 감정인 거죠. 죽이는 설정이 없네요. 없죠. 네. 내가 그 지점이 제일 이상했던 지점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용했네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걸 영화화하기 위해서 바꾼 거니까 이 이야기를 영화로 찍었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대전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 30몇 페이지, 이 30몇 페이지짜리 이 소설을 영화화했을 때 지금 이 버닝이 나왔다는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보통 보면 뭐 설국열차가 생각나는데 봉준호 감독이 그냥 인류 마지막 시대 인류를 살아남기 위해서 타고 가는 마지막 열차라는 설정만 차용해 오는 경우도 봤고 뭐 그런 사례들이 떠오르면서 그냥 그 정도만 떠왔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온전히 소설을 한국 패치해가지고 영화로 만드는데 그 영화로 옮기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을 추가하면 추가했지. 네. 기존의 것들을 많이 배제하거나 컨셉만 따오는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다. 심지어 판토마임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귤 까먹는 판토마임 마임을 귤 한다. 까먹고 그런 건 그것도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 대사도 상당 부분 똑같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없다는 사실 뭐 잊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네. 똑같이 나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이 네. 많지 않을까라고 가정하는 게 의미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거나. 네. 그냥 저는 평범한 영화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느꼈던 당혹감은 네. 왜 죽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누가 들었거든요. 누구를? 유아인이 벤을. 종수가 벤을 죽이는 그 과정이 죽이고 나서 영화 끝나버리니까 네. 끝나버리고 올 때 그 당혹감 네. 왜 죽이지? 음. 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단서들은 상황이 이렇게 됐고 그래 뭐 이런 나름대로의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죽일 때 죽이는 그 상황 자체에서 오는 당혹감이 있었거든요. 결론이니까 사실 영화를 보면서 딱히 클라이막스도 없었던 것 같은데 결론이자 클라이막스로 느껴지는 지점이었거든요. 네. 거기 클라이막스는 그거 아닌가요? 시계? 근데 거기서 뭔가 또 영화의 전반적인 톤이 그렇지만 뭔가 드라마틱하게 증거를 발견하는 그런 연출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뭐 긴박하게 막 발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걸 발견하고 나서 주인공의 태도가 갑자기 막 서둘러서 도망가고 막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느꼈는데 죽이는 장면에서 약간 뭐지? 라는 느낌이 들면서 영화 끝났던 그런 정서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은 그렇게 진행됐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이거를 남한테 물어본다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만 저는 왜 뜨악했을까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소설에는 없던 게 들어간 제일 큰 게 그거고 일단은 두 가지면 이제 두 사람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같이 잠을 자고 네. 이렇게 육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굉장히 끈끈해진 관계 설정이 새로 하나 들어간 거고 네. 첫 부분에 네. 마지막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한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설정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그 두 개가 가장 크게 이제 바뀌었다고 보면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넣는 바람에 네. 저는 소설에서 그냥 모티브만 가져온 게 맞기는 한데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소설 얘기 정리해 주신 걸 듣고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다분히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그냥 상황이 지나가는 걸 지켜본 느낌인데 여기서 극적으로 뭔가를 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 지점에서 저는 약간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설득이 잘 안 됐다고 황대리가 얘기하긴 했지만 책에 없던 것을 많이 넣어서 얘가 죽였던 것이라고 주인공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애매한 수준의 증거는 굉장히 많이 넣어놨다. 그렇죠. 예. 그건 또 많이 바뀐 부분이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죽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네. 이제 종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분노 조절 장애인 사람이기도 하니까 네. 칼도 있고 네. 그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참다 못해 응징하고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시계란 거죠. 시계 그리고 보일이 불렀더니 오던 그 고양이 그리고 이제 뭐 하품하고 하품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거는 이제 정황상의 증거인 거고
주인공이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감정적인 이제 부스터는 네. 그러고 갑자기 아버지 판결이 나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다 아버지가 진짜 범죄를 저지른 걸로 정리가 되니까 얘는 이런 DNA가 있어. 그래서 얘는 저지를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리고 얘는 대남 방송이 항상 올려 펴지는 이 시골 집에 원래 거기 살았던 것 같지는 않고 영화상에서 보면 아버지가 재판받는 바람에 자기 본가가 비어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온다고 해서 짐 싸들고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얘가 벗어날 수 없는 아버지와 연결된 지 피에 흐르는 어떤 그런 기질 자체를 표현하려고 했나? 여기 갇혀있다고 느끼게 그런 느낌도 들고 거기다가 계급 차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벤과 종수의 뭐 이런 것들이 더 막 계속 더 들어가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나를 이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키의 소설은 뭐 배 감독이 네. 녹음 전에 이제 이해한 바로는 현대인의 고독을 이야기하려는 걸로 읽혔다고 하는데 저도 그 지점에서는 동의를 했거든요. 딱히 내가 찾아야 될 이유까지는 없고 네. 내가 그렇게 뭐 뭘 한 건 아니니까. 근데 궁금하긴 한데 약간 좀 깨림직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게만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소설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건데 저는 그 지점이 뭔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인 것 같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고독을 얘기하는 소재로는 지금 사용된 이런 구도나 뭐 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했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 인터뷰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젊은이들의 분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대상이나 이유가 명확치 않은 이 젊은이들의 분노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네. 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유부남의 캐릭터를 청년으로 바꿔가지고 네. 옛날부터 알고 지내고 이제 사랑하게 된 뭐 네. 이런 사이로 바꿔가지고 새 청년의 분노 네. 뭐 이것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이제 그려낸 거잖아요. 네. 근데 젊은이들의 분노를 그려내기에 요 하루키의 소설에서 상당 부분을 차용한 것이 잘 맞아 돌아갔는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임을 하면서 귤 껍질 까기, 뭐 이 마임, 뭐 이런 직접적으로 차용돼서 심지어 그래서 대사도 자연스럽지 않은 대사, 문어체 대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당수 많은 부분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가져온 인용이 돼버렸는데 이건 또 왜 그대로 남겨져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불균질한 영화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러고 죽이고 나서 불태우는 그 장면에서도 이야기하다 보니 떠오르는 제 정서는 뭐냐면 정황상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알몸으로 모든 것들을 태워넣고 가는 거 이해는 돼요. 네. 근데 설득은 잘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냥 거기서 홀딱 벗고 심지어 그 직전에 차가 지나가는 걸 보여주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이게 요즘 현대사회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들판과 도로가 있기가 힘든데 그런 도로라는 것도 그 직전에 보여주고 네.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옷을 홀딱 벗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차를 몰고 간다. 이게 증거를 없애기 위함이다라고 이해는 되나? 뭔가 이게 엄청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진 않는 이 묘한 지점이 있어서 네. 이 예술영화 이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슬슬 이제 나한테 시동을 걸라고. 얘기하는 말이야. 시동을 왜 얘기 걸라고 안 이제. 하는 거야? 내가 다 얘기하게 만들잖아 지금. 알겠고요. 두 분 얘기 잘 들었고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전까지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몇 편 되지 않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라는 게. 6편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초록물고기부터 네. C까지. 다 좋아했어요, 다. 그러다가 딱 한 번 너무 못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C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C의 그 타이틀 시퀀스를 저는 너무 싫어해요. 떠내려오는 거. 네. 시체가 떠내려오고 떠내려온 시체 뒤통수 옆에 C라는 한글이 딱 새겨지면서 영화 시작할 때 그때 전 나올 뻔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보고 뭔가가 지금 마음에 턱 걸려서 나가기엔 이창동 감독님은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양반이다. 이렇게까지 첫 장면에 이걸 떡 던져놓은 거는 자기가 그걸 감수하기 위해서라는 거를 내가 믿자 하고 봤을 때 별로였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창동 감독님이랑 저는 뭐 별로 특수관계는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술가 연 하시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극한의 갈등 상황을 가져와서 뭔가 효과를 준다는 의미에서 캐서린 비글로 영화는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창호 감독은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없지 않느냐를 말하기 위해서 가장 쇼킹한 게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시의 타이틀 시퀀스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고, 시의 마지막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한 인물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어쩔 수 없는 비극을 내 몸으로 부딪혀서 돌파해 나가면서 그래서 정말 티끌만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 힘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손자에게 땅에서 죽은 여중생의 사체가 떠오르는 장면이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버닝도 마찬가지로 문창과를 졸업한 경기도 청년과 일정한 하는 일이 없이 잘 나가는 잘 사는 교포와의 자존심 대결을 그리기 위해서 나레이터 모델 하면서 아무렇게나 옷 히떡히떡 벗으면서 아프리카 여행 갔다가 온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우울감이 있는 하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와 잘 때는 콘돔까지 씌워주는 여자애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서사가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저의 한 줄 평이 뜻하는 바의 정리인데 더 세게 말하자면 헛간을 태우다라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은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약간의 겉멋, 젠체 혹은 어쩔 수 없이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약간 비겁하게 그냥 찌질함을 보여주는 문체를 저는 되게 좋아한 적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뭐 그 정도 뭐 느낌 있네 해줄 정도로 봐줄 수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우리 이창동 감독님이 이걸 만들 때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이야기를 내가 구전 설화를 듣는 느낌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고 우리 엄마는 손발이 부르트도록 돗대기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우리를 건사했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내가 맞이의 남자이기 때문에 나에겐 모든 책임과 미래의 어떤 희망이 덧입혀졌고 우리 누나는 하다 못해 결국은 공장으로 가다가 몸 파는 여자가 돼서 전전해버렸고 나는 그리고 그 모두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이렇게까지 룸펜 데카당스 지식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있는 금홍이랑 뒹굴면서 이런 시나 불행이밖에 적지 못하는구나. 아 슬프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제가 방금 이렇게 쭉 주저주저 떠든 이 얘기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수많은 한국 남성 근대 작가들이 맨날 반복 재생산하던 자기 신화예요. 근데 심지어 젊은이들의 근원을 모르는 분노를 내가 담아보고 싶다 하면서 30년 전 단편을 가져와서 내가 엔딩을 바꾸면서까지 내가 보여주겠다. 모호하게. 마치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내러티브를 너에게 전달하는 문학가가 아니고 시네아스트로서 영화적으로 시네마틱하게 내가 너희한테 이 모험을 던져서 우리가 이 모두 알 수 없는 이 미스테리를 같이 느끼자 하는 입장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영화 안에 들어있는 서사는 제가 본 50년 전의 한국 문학과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제 그 인터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얼핏 보면 두 남자의 대결처럼 보이는데 네. 그리고 한 여자가 그들 사이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자가 두 사람과 달리 혼자서 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이제 인터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계급 차이를 가진 두 남자가 대결하는 게 얘기의 핵심은 아니고 네.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있다가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성 그리고 그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성은 그래도 매우 주체적인 여성이었고 그렇게 서로들 분노하는 것의 이유와 대상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요즘 젊은이들의 분노를 한번 잘 고찰해보자 네. 라고 인터뷰에는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그냥 주체적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하기에는 영화에서 표현된 모든 걸 보면 여자는 죽었어요. 네. 연한테, 벤한테. 심지어 죽지 않았다고 해도 남긴 여운이 아무것도 없죠. 죽지 않았음을 그러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죽었든 안 죽었든 전혀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거를 그러면 노골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미스테리에 대해 다루고 싶었다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지금 앞뒤가 안 맞게 정교하게 여기서 핵심은 고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정교하게 애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못해서 애매하게가 나온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한 것에 정확한 상충되는 뭔가를 던져줘서
앞뒤가 안 맞게 해주겠다의 입장인데, 앞뒤가 안 맞게 해주겠다는 정교하고 고의성을 담아 만든 이 시나리오가 왜 그러면 그런 정교한 고의적인 애매함이 필요했냐면, 다루는 말 자체가 너무 납작해. 애초에 애매한 입장으로 이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닌 거예요. 애매했다면 분노의 방향을 우리가 유추조차 못하게 해야 되는데, 원래 30몇 페이지짜리 헛간을 태우다의 소설에서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던 것을 굉장히 명징하게 구현하는 것으로 이 시나리오를 완성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분노 조절장애. 잘 나가다가 심지어 아빠는 여기서 따옴표를 쓰고 싶네요. 아빠는 강남에 땅을 살 수 있었는데 축사하다 다 말아먹었다. 근데 배는 강남에 산단 말이야. 굉장히 상징적으로 풀 수 있고 심플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기호를 막 넣어놨는데 그게 상충하게만 해놨단 말이지. 저는 이게 오히려 애매모호함을 애매모호함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애매하지 않은 굉장히 낡은 무엇을 설명하는데 나는 그걸 하기 싫다. 그래서 난 덮겠다. 라고 하는 일종의 속임수처럼 느껴진다. 이 시점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는 지점이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애매모호함을 경험한 게 곡성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야기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애매모호하게 진행되면서 영화가 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 네. 여기서 왔던 당혹감과 네. 버닝을 보면서 이야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되게 좋다는 건가? 오는 이런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이런 감상이 있는데 던져주세요. 지금 곡성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를 빗대서 한번 평가해 주면서 더 세게 말해달라는 거지 지금?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 에드만과의 공통점은 뭔가? 나한테 왜 이래? 거기까지 하면 거의 뭐 폭탄 맞았다 3단 콤보를 다 가지고 가지고. 네. 저는 사실 곡성은 그냥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는데 네. 고차원적인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그냥 플롯으로 장난을 쳤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부가 영상들 뭐 이제 삭제 장면 이런 걸 보면 되게 뭐 명확한 이야기로. 천우희가 보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쿠니무라 준하고 황정민하고 같이 뭐 이제 도망가다가 뭐 죽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뒤에서 보고 있는 뭐 천우희 이런 것들이 있고 네네. 또 이제 확실하게 천우희가 귀신으로서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이 있는데 네. 다 찍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덜어내가지고 일부러 결말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막 일어나도록 이제 의도해서 만든 측면이 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명확한 소설을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썼는데 네. 주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밖에 사실 볼 수 없으니까. 인터뷰에 네.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예전에 비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요즘 분노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분노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분노의 대상도 이유도 분명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점점 세련돼지는데 젊은이들은 세상과 반대로 자신의 미래를 볼 수가 없다. 그렇기에 젊은이들에게는 이 세계가 분노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찔러 죽이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유를 모르는 그러니까 대상이 얘가 살인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도 분노를 해가지고 막 찔르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전 이걸 보면서 약간 뜨악했단 말이에요. 네. 왜 이걸 본인이 규정하죠? 일단 첫 번째로 네. 그죠? 아니 요즘의 분노의 가장 큰 문제가 분노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대상도 이유도 분명했는데 분노의 대상도 원인도 분명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걸 왜 본인이 규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꼰대 포인트지 이게. 그래서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를 나는 모르겠다고 할 수 있지만 네. 본인이 이렇게 규정하고 이걸 가져갔다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도 하루키의 소설과 똑같이 사라진 걸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여자 전종서 배우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걸 보고 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본인은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영화를 보고는 죽었다고. 그래서 연쇄살인마였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발견한 유아인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찔러 죽였다. 네. 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렇게 옷 훌렁 벗어가지고 넣은 것도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살인을 하기 위해서 막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찔러놓고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근데 이거 집에 가져가가지고 막 혈흔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팬츠까지 싹 다 벗어가지고 넣어놓고 그냥 불태우고 나오면
그냥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결국에는 잡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왔다가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전종서 배우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라지는 자기는 동의를 못 했다는 거죠. 자기 같으면 둘 중에 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라져버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은 디렉팅을 할 때 명확하게 이건 사라지는 거야. 여자가 살인을 당한 게 아니고 여자는 그냥 홀연히 사라진 거야. 라고 디렉팅을 하니까 한 배우도 사라진 거라고 하는데 자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나 같으면 이거를 둘 중에 한 사람한테는 더 좋아했던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고 사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납득 못한 상태에서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꼰대야. 이 말이 돼요? 근데 뭐 감독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거를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동의를 못 하겠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가 사라졌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객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을 넣어놔야 되는데 네. 그게 충분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죽였을 수 있겠다고 얘기가 오해할 수 있는 디테일만 원작에 없던 게 계속 첨가되고 있다는 훨씬 거지. 많이 첨가가 됐다는 네.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그럼 한번 가상 변호를 한 다음에 얘기를 가봅시다. 그걸까지도 내가 뭐하게 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왜 저 30페이지짜리를 2시간짜리 영화로 지금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의식적으로 지향하지 않더라도 내재된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쪽으로 끌고 왔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 끌고 온 게 뭔지 명확하게 제가 뭐 다시 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막 세게 얘기해버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딴 거 다 차치하고 뭘 유치하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었는지 모호하게 다 하고 싶었으나 실패한 지점이 뭔지 시계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더 이상 벤 씨한테 저는 물어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아, 뭐 얘기하세요. 내면의 베이스를 느끼셔야 돼요. 막 얘기하잖아. 그 얘는 확신하고 돌아온 거야. 그것도 뭐 모호한 상태가 더 쳐. 오케이. 내가 지금 모호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 확실하게 본 내가 잘못됐다고 쳐. 모호한 상태로 다시 그녀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글을 써요. 처음으로. 저는 이 지점이 참을 수가 없어요. 절망에 빠진 루저 무창과 애가 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삶이 미스터리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애가 글을 쓰려면 나에겐 성녀였지만 내가 창녀라고 욕해서 죽어버린 여자의 죽음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난 이게 왜 자꾸 한국 영화를 지배하는 정서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한국 영화나 문학에서 흔히 네. 사용되는 장치 같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치면 얘는 저한테는 용서받기 힘든 애인 거예요. 이 여자가 그냥 사라졌다 혹은 죽었다를 내가 모르겠어. 너무 미스테리해. 풀 수 없는 이 미스테리. 여자애가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나한테 몸을 준. 하지만 내가 나보다 잘난 애한테서 상의 탈의를 하고 돌아다니던 이 여자애가 나에게서 멀어질 것만 같아서 내가 창녀라고 욕해버린 이 여자애가 더 이상 나의 삶의 어떤 뮤즈로서 존재하지 않을 때 이 고통 내 글로 승화시켜야지. 이거 너무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유아적이고 찌질하다. 근데 이걸 우리가 보면서 언제까지 이 사람의 미묘한 찌질함 가운데 미묘한 성장과 느끼는 어떤 자기의 예술혼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가. 이런 반복된 피로감이 너무 쌓인다. 심지어 이창동 감독의 8년 만의 신작에서도 내가 이걸 봐야 되다니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서 자기는 젊은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거는 아저씨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젊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종서 배우가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이야기를 다시 설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 적어도 그러면 명확하게 여주인공을 설득해서 아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으나 이야기를 해보니 아 이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기를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끝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어쨌든 연기를 한 거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유심히 본 게 창녀라고 욕했나? 라고 하르큐소를 봤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가 좋아했는데 남자친구 앞에 가지고 옷을 벗고 막 그렇게 춤을 추고 나니까 야, 너 창녀나 벗는 거야. 그랬더니 탁 째려보고 뻘쭘하게 헤어지는. 주요하게 사라진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된 계기죠. 네.
그걸 굳이 꼭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정말로 그레이트 헝거여가지고 이 여자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는 행동으로 그걸 한 거를 네. 굳이 창렬하고 찍어 눌러가지고 네.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변호해보자면 그 배우한테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감독이 속여서 연출해줄 수도 뭐 있겠다까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인공은 믿는 게 영화 안에서는 타당해 보이니까. 네. 심지어 누구한테 살해를 당하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 봤지만 주인공은 난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감독이 배우한테 그렇게 디렉팅 했을 수도 있다 네. 라고 변호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라진 그 여인에 대한 영화고 거기에 되게 많은 포커스가 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영화 안에서 그 여배우의 역할과 남긴 흔적이 너무 미비하다. 야, 니네 정말 수준 낮게 깐다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이 저는 지금 딱 상정이 되는데, 야, 그걸 그러니까 종수가 혜미한테 창렬하고 욕한 걸로 이 창동 감독님을 욕하면 어떡해?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수가 그렇게 말한 것이 혜미에게 잘못된 말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했잖아.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애가 나오는 영화를 찍는다고 이 감독을 욕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영화는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 남자가 모호하지만 확신을 가지는 단계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죽은 혜미가 어떻게 기능하냐면 내가 이 죄책감 그리고 모호하지만 내가 더 이 삶과 세상과 투쟁해가지고 내가 한 발 더 나가죠. 사실은 이 정도 심증만 가지고 난 얘를 찔러 죽여버려야지. 죽이고 났더니 야 내가 헛간을 태웠네. 아 슬프다. 이쪽으로 포커스가 자꾸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하루키를 너무 존경하진 않습니다만 최소한 30년 전에 쓰여진 저 단편은 그 모호함을 최대한 모호하게 남겨놓음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었거든.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쪽을 잘 이렇게 설계해놓고 사실 근데 대놓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걸 의도한 건 아니야. 의 매너로 자꾸 도망가려고 한다. 그럼 무엇에서 도망가려고 하는가 하고 보니 종수가 혜미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게 이 사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인 어떤 상징들이 자꾸 들어간 거 아닌가 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불편했던 게 소설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거의 다 대화를 그대로 차용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음. 그것도 이제 일본 소설이니까 야 저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는데 그 부자연스러움에 대하여 네. 네. 저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창동 감독 영화를 챙겨봐 왔으니까 항상 영화 안에서 출연하는 누가 봐도 연기자가 아닌 것 같은 분들이 나와서 너무 실생활에 나오는 톤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 순간 현실성이 반영되는 거. 저도 처음 봤을 때 너무 당황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몇 번 쌓이니까 저는 납득이 됐던 것 같은데 이창동 감독 영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다. 거기다 시작하자마자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 재밌는 지점을 하나 본 건데 배 감독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이창동 감독님의 연출 수업의 주요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문을 닫고 들어오라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한 명을 시켜서 문 열고 나갔다가 문 열고 들어와봐 하면 모든 사람이 어색한 몸동작을 한다. 이게 영화 촬영장이라고 한다면 직접 시켜봐도 어색하게 하는데 근데 저 사람 손에 물컵을 하나 쥐어줘봐라. 그러면 그 물컵을 뭔가 신경 쓰는 하나의 캐릭터가 형성이 되면서 뭔가 영화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수업을 하셨던 장면이 있었다. 네. 배 감독님이 막 극찬을 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그 존나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랬네 그래. 그래. 그걸 들었는데 저는 인상 깊게 들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네. 네. 근데 영화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이 네. 손장난을 하고 있더라고. 차후에 나올 때 담배를 피우고 나서 라이터를 들고 있는. 네. 그거와 이어서 저는 귤 까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가만히 그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 귤이 있는데 있다는 걸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뭔 소리야 그게. 아니 그거는 소설에 나와요. 정확하게. 아니 그건 뭐 저는 소설을 못 봤으니까. 근데 그거를 처음 듣는 입장에서 말로만 그걸 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어색하잖아.
근데 그걸 하는 그것도 이상했어. 마임을 할 때도. 거기다가 마임까지 하는데 그냥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연출 방법을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약간 교보제가 실제 사례로 적용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저는 것도 그 있어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용된 뭐 말이 어색하다는 헛간을 태울 때 나누는 대화, 네. 또 귤을 까먹을 때 판토마임으로 나누는 대화, 네. 그리고 그 앉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추궁할 때 네. 내가 몇 번을 돌았는데 어쩌고 할 때의 대화, 네. 이런 대화들이 소설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옮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말로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죠.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이창동 감독님 영화니까 저 대사 연기 어색해 라는 말을 저는 더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창동 감독님이니까 저게 잘하는 거겠지 이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패치한 것 중에 제일 어색했던 게 그거예요. 헛간이 비닐하우스로 바뀐 거. 그래요. 비닐하우스란 말이 너무 어색하더라고. 또 벤이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취미로 달아다니면서 비닐하우스를 태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너무 이질적으로 다가오더라고. 그래? 난 우리 비닐하우스는 입이 됐어요. 비닐하우스 존나 많거든, 진짜. 아니 뭐 그건 알겠는데 비닐하우스 하나 뭐 없어지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우리가 10분 만에 홀랑 탄다 그러는데, 그 진짜 빨리 타고 없어져 버리거든. 심지어 그 장면도 보여주잖아요. 비닐 태우다 우리가 그 진짜 타나?라는 궁금증마저 해결시켜 주잖아요. 그치. 그 단어도 저는 어색하더라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라이터를 원래는 전정서 배우가 이렇게 담배 피워서 담배 일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라이터가, 이렇게 나도 말할 수 있어요. 라이터가 일종의 어떤 욕망을 전이시키는 메타포. 심볼로서 쓰이고, 그 메타포라고 해야 라이터로 결국은 뛰다가 한번 불을 붙여보고, 그때 비닐이 한번 확 타는 걸 본 이상 백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다음에 포르쉐를 태운 거야. 뭐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영화가 말이야? 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오는 짜증이 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런 혐의까지 더 씌워져요. 1세계.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만. 1세계, 2세계, 3세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어떤 영역에서? 뭐 인문학적으로. 1세계 백인 평론가들이 보기에 좋게 봐줄 게 많아.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떻게 뭐 미묘하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건 신경 안 쓰는 단계까지 가버렸나? 이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이 영화를 자막으로 보니까. 그렇죠. 근데 자막에서는 하루키 이 소설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을 거거든. 이 영화를 보고 그러면 하루키 원작을 찾아볼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 맥락에 들어가 있네. 그럼 그거는 많이 안 바꿔. 그리고 그대로 연기시켜. 근데 어색해? 괜찮아. 깐에서 들 건데 뭐. 물론 이상한 감독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이걸 하진 않았겠지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떤 현상을 보자면 그렇게 그냥 인정받고 있거든요. 스티븐 연 배우가 네. 핫하게 요즘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캐릭터 자체는 잘 맞던데 네. 한국말이 어색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설정은 초반에 좀 해지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계속 말 들더라고요. 한마디라도 외국 생활을 뭐 오래 했다든지 뭐. 그쵸. 그냥 뭐 와서 교포라든지 아니면 교포 친구들을 한번 쓱 보여주든지. 근데 너무 한국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한국 사람들, 강남 친구들 사이에 혼자만 있는 외국 사람 교포인데 또 부모님들하고 뭐 조카하고 장난칠 때도 너무 한국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를 아무것도 해지를 안 해주네?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네. 외국에서 이 영화를 볼 때는 교포 설정을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를 아예 생각도 안 하겠지. 외국인이 이걸 보면.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포 설정이라서 뭐 어땠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고 인터넷에 계속 찾아봤거든요. 연상엽 배우는 내가 그냥 100% 한국인을 연기하는 거에서 엄청난 자유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을 한국인으로 세팅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거 신경 안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창호 감독이 이거 신경 안 쓰는구나.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밀양의 송강호 배우의 사투리와 전도연의 저 서울말을 아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이게 다 느껴지는데 야, 이게 자막으로 설명될까? 야, 유럽 사람들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걸 내가 기억하는데 그냥 정반대라는 거지. 걔네가 훨씬 이 영화를 클리어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지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걔네는 자막이 문어체건 뭐 시로 적혀있건 막 삼행시로 적혀있고 무슨 상관이, 그냥 적힌 대로 받아들일 텐데.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미련을 놓지 못하고 네. 포크너의 소설 정도는 원서로 볼 줄 알았어. 네. 한글책이더라고. 그러니까요. 한국인이라는 깜짝 설정이 놀랐어요. 뭐지? 네. 그냥 한국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벤이냐고, 이름은.
그렇게 놓고 보기에는 네. 누가 봐도 너무 명징하게 교포잖아. 그쵸. 근데 야 저거를 연출을 2시간 넘게 하는 내내 그냥 저렇게 그냥 던져버리고 갈 수가 있나 싶은 생각에 근데 이건 뭐 이름을 벤이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는 그냥 그 배우의 말투만 들어도 교포. 교포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라는 그냥 설정 정도로 간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벤의 역할과 말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넘어가는 지점이 있고 네. 오히려 전종서 배우가 했던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 마임과 뭔가 그레이트 헝거와 리틀 헝거인가? 네. 사실 이게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의 네. 쟤는 뭐 영화 속에 원래 사는 애 같은 그런 캐릭터다라고 하기에도 너무 어색하니까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주제로 표현하고 싶었던 그 미스테리한 어떤 분노가 남 찔러 죽이고 싶다가 뿐만이 아닐 거 아니야. 어떤 좌절감도 분노의 한 영역일 거고 이 미스테리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전종서 배우가 맡은 햄이거든요. 종수는 햄이 좋아하다가 그냥 강남이한테 발린 거야. 찔러 죽인 거야. 우리 젊은이의 분노는 이유가 없다고 해놓고 가난한 애들은 화 많이 나겠다. 지금 이 영화를 찍어놓은 거예요, 지금. 씨발,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주제로 우리를 멘붕을 선사하고 싶었으면 혜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미스테리하게 놔둘 게 아니고 혜미가 왜 울어? 이유가 없잖아. 그레이트 헝거라서 우는 거래잖아. 근데 그 말이 웃으면서 들을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춤을 추는 걸 보는 강남 애들이 피식피식 웃어. 그 장면이 지금 지시하는 바는 뭐냐면 종수가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애라고 치부당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더 감정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냥 쓰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고귀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창동 감독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미스테리한 어떤 젊은이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혜미인데 영화에서 혜미를 희화화시켜서 종수의 아픔이 더 커지게 자꾸 간다고요. 그리고 벤의 악한 모습을 네. 더 부각하는 장치로 그쵸. 더 쓰이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지. 아, 내가 요즘 젊은이를 모르겠고, 근데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젊은이들이 난 너무 좋은데, 와, 얘네랑 난 더 있고 싶은데, 얘네를 나에게서 뺏어간 나쁜 새끼가 있어. 화나. 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 얘기는. 근데 자꾸 혜미에 대해서 탐구하고, 혜미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해소해주는 이야기인 것처럼 자꾸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혜미에게는 디렉션을 넌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야. 전 여기서 도구로 쓰셨으면 도구로 썼다고 얘기를 해라. 그 지향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라.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혜미가 하는 대사가 우스꽝스럽게 사용되는 장면들을 통해 가지고 들켰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대사에 관한 부분은 네. 그 어색한 대사들과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말들. 뭐 하여튼 여러모로 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의 신작을 전 정말 기대했는데 저는 예고편 처음 티저 예고편 나올 때부터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단편의 대략적인 얘기와 그리고 저는 뭐 시나리오 어떻게 앞부분을 본 적이 있어요. 대화 좁히고 뭐 하는 장면 전까지 보면서 와 그냥 이렇게 툭툭툭 쉽게 막 넘어가네. 야 우리 세대 얘기네 하면서 뭔가 굉장히 기대하던 게 있었는데 역시나 그걸 못 벗어나는 것 같다.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갇혀서 괴작이 나온 거 아닌가. 이걸 좋다고 해주는 게 정확하게 비평하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네. 뭐 30장짜리를 이제 쭉 붙여가지고 길게 하니까 본인도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게 영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뭐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를 다루는 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앞부분의 이야기가 뭐 안 좋은 말로 니주라고 하죠. 네. 니주가 이렇게까지 길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 영화를 보고 나서. 왜냐면 만약에 뒤에 그 분노를 진짜 다룰 거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밑밥을 계속 막 엄마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몇 년 만에 뜬금없이 그냥 카톡 보고 희죽희죽 네. 딴 남자나 뭐 다른 사람으로 다른 가족 새로운 가족으로 추정되는 네. 사람과 희죽희죽 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게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가는 속 없는 아줌마로 나오잖아요. 그 엄마를 만나서 엄마의 대사를 듣는 그 순간에 이 영화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포기한 것 같아요. 장르 영화로 재밌게 끝나진 않겠구나. 왜냐면 그 전화가 그 집에 처음에 도착할 때마다 계속 왔단 말이죠. 네. 받아도 말도 없고. 근데 미스터리한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결국 그 하이라이트 정말 분노가 극도로 취하는 그 지점에
엄마 목소리 들었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풀어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국면이 전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엄마가 500만 원 빌려달라 그랬던가?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모든 희망을 놓게 되잖아요. 그냥 이 허무함으로 쓰는 것 같은데. 앞다음부터 그렇게 걸었던 전화를 그냥 이 주인공의 이미 수없이 많은 장벽들을 통해서 주인공은 갈 데가 없다는 게 너무 확실해졌는데 한 가지 더 미스테리함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전화로 밝혀지는 이 전화의 목적과 결과가 또 한 번 허무함으로 쓰이는 걸 보면서 이렇게 세팅으로 썼겠지만 아 내가 장르 영화로서 뭔가 이 미스테리함이 해결되거나 이걸 뭐 미스테리함에 뭐 정점을 더 더하거나 이런 걸로 제가 쓰이지 않겠구나. 이야기로는 두 가지를 위해 쓰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엄마가 도망가가지고 자기 옷으로 엄마 옷을 태우고 그래서 그냥 어려서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엄마가 만났는데 500만 원 빌려달라는 게 말이야?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네. 라는 거로 얘가 분노했다. 네. 라는 거와 우물이 있었지. 네. 뭐 그것도 라는 두 가지 장치를 위해서 그냥 엄마를 쓴 거잖아요. 그쵸. 그 이상의 이하의 기능도 없는 거 아닌가? 그쵸. 저는 그 기능과 그걸 뭐 다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내가 이걸 기대하기 저희가 지금 우리가 방어해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제대로 상정해 드릴게요. 장르 영화 쫄깃쫄깃하고 기대했는데 실망이야 했던 분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창동 감독님의 이 엄청난 예술 영화의 깊이를 모르다니 니네가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로서 방어를 해야 돼. 예, 그거는 이제 배 감독님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로서 방어를 해야 돼. 저는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뭐다고 사기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고 나는 너무 똑똑하고 세상에 슬픔이 너무 많고 근데 나는 세상이 너무 슬퍼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근데 내가 어떤 절망과 희망의 모든 걸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누나는 건달이랑 시집갔고 내가 좋아하던 여자는 가로치고 성녀 가로 닫고 결국은 어떤 놈한테 시집가서 가로 열고 창녀 가로 닫고 슬프다 나는 술이나 먹고 있고 이 서사를 한 번 더 합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15분 동안 기립박수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다 제대로 기능했어요. 카톡. 씨발, 족같은 엄마. 얘를 분노하게 한 근원이 뭐야? 엄마, 아빠, 고향, 내 여친, 강남, 서초, 반포, 벤, 포르쉐, 포터, 내 가방, 이 여자의 집에 있는 집주인 다 나를 분노하게 했다고 그 얘기라고 말하란 말이지 내 얘기는. 근데 주제는 젊은이들의 이유도 대상도 없는 분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 하니까 그렇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얘를 압박해서 얘가 결국 빵 터졌다라는 얘기를 하기에 왜 여자의 하나는 죽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선을 계속 가져가서 여자가 불쌍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만들었냐는 거지. 그러니까 전 이게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거나 차라리 죽었다고 내가 아는 게 나을 것 같을 만큼 힘든 배신의 고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글을 못 쓰나? 우린 다 고자인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를 왜 니네 세대 얘기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냐고 나한테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정확하게 저 지점에서 치정극이라고 시작하고 갔으면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연쇄살인마를 확신했는데 경찰이 어떻게 해주지 않으니까 증거도 없으니까 얘기해봐야 어떻게 될 데 없어서 내가 심판한 이야기라고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럼 납득하겠어요. 여자도 자유로운 영혼을 갈구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건이 잘 안 돼가지고 돈 많은 남자 만났는데 걔한테 그냥 훅 살해당한 이야기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놀듯이 뭐 적당히 있다가 죽이는 사이코 연쇄살인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청년이 그냥 죽임으로써 끝내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녀의 죽음에 책임을 진다고 이 영화 자체가. 근데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같지.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치. 저는 그렇게 모든 게 해석이 되니까 그런 영화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인터뷰나 모든 해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자는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 친구는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안 저질렀을 수도 있고 이 친구는 이거를 범죄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랬는데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수도 있고 아빠의 분노
조절 장애가 나한테 유전으로 온 걸 수도 있고 엄마의 사이코 같은 걸 이렇게 다 섞어 놓으니까 우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어떠자는 얘기야 이거. 있는데 물이 말랐을 수도 있고 뭐. 그쵸. 그러니까 이 태도 자체가 뭔가를 피하기 위한 그냥 초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라고 김프로님이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보게 만들어놨잖아 사실. 황 대리님이 처음에 이해 못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걔를 벤이 직접 증거가 너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딴 생각하게 만드는 또 이런 게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돼서 서로 막 이야기가 되기는 참 좋게 설계를 해놨는데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차라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배 감독님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대한 물음표 하나 던져도 괜찮은데 네. 그걸 위해 세팅됐다고 하기에는 그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전달된 메시지와 너무 다르다. 그쵸. 뭔가 이런 열린 결말이라고 욕하는 게 아니고 딱 떨어지는 이야기 플롯이 없다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왜냐면 이창동 감독 영화니까 네. 기대하는 바가 더 큰 기대를 갖고 간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네. 문제는 이야기는 대충 보이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피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니 누구는 비겁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누구는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촬영이 너무 좋다고 말할 영화인가 싶은 거예요. 유아인 배우의 엄청난 연기를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막 숨이 차거나 깝깝함을 느껴지어도 근데 전 그걸 촬영이 다 한 것 같거든요. 그럼 자연이 도와줘야 되는 이야기를 한 건가? 안개 낀 파주에서 찍어서 좋아진 영화인가? 산이란 영화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왜 이 여자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고 자꾸 자기 슬픔으로 이걸 쓰는 근데 이게 100% 나의 어떤 분노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야 하는 데서 또 홍상수 영화랑은 또 다른 지점. 자꾸 이런 게 보니까 이창호 감독님 영화 정말 기대한 차기작이 정말 내가 우려한 방향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저는 주요하게 이 영화가 이렇게 뭐가 좋다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결과를 저한테 준 이유는 유아인 배우가 역할한 종수라는 역할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이 막 점점 주인공을 몰아가고 있으니까 분노가 쌓여가는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분노만 제대로 쌓아가도 나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주인공을 점점 열받게 해가지고 이걸 살인까지 저지르는구나. 그리고 나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저렇게 타오르는 분노를 뒤에다 걸고 차를 타고 빨가벗고 가는 청년의 모습. 네. 사실 이런 얘기잖아. 네. 이렇게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유아인 배우가 뭔가 쌓아가는 느낌이 저는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 또한 모호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큰 거의 유일한 이유라고 찾아보면 나랑 하기 전에 밑에 있던 콘돔 딱 꺼내가지고 씌워주고 한 내 동창 난 얘를 사랑한다고 벤한테도 얘기해버렸는데 이게 거의 유일한 이유 아니야 지금? 얘가 얘를 죽인? 얘가 죽어야 되냐고. 자, 너 이렇게도 묻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더 찌질하고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홍이와 딩구는 이상인 내가 너무 슬프다. 만약에 뭐 엄마 누나 또 여동생 뭐 세상의 모든 여자들 날 위해 희생해버렸고 이 장녀 아닌 성녀들 사이에서 내가 너무 막 모랄리스트인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무 죽고 싶다 난 시를 쓰는 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라고 쳐봅시다. 그 주제가 더 나를 스스로 자기 혐오의 함정에 빠지게 하면서 더 슬픈 자기 반출을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려면 혜미가 돌아오면 안 돼? 혜미는 정말로 그냥 어디 갔다 온 거야. 나 혼자 착하게 해서 애 하나 찔러 죽인 거야. 이러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더 할 것도 없이 이 안에서 이것만 성취하면 됐을 것 같은데 정말 종수가 혜미를 좋아하는구나. 이것만 제가 설득이 됐어도 네. 이 모든 상황 그냥 결과적으로 혜미 좋아했는데 혜미를 못 찾는 상황에 그냥 난리친 거 아니야. 그것만 성공했어도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따라갈 건데 그 또한 모호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좋아한 건 아닌데 내가 오버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못하는 거지. 네. 그게 좀 쉽게 보자면 멜로 영화를 기대했다 치면 약간 그 지점에 있어서의 성공만 있었어도 그 뒤에 부분까지 다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아사모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둘 사이에 관계에 특별함이 생긴 건 잠자리에서 콘돔을 주는 게 단데 그걸로 끌고 가려고 하니 약간 더 모호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정극이라고 세팅을 해놓고 갔으면 확실하게 두 사람의 감정이 뭐 이렇게 커지는 과정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치정국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 낡았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것까지 넘겨짚는 건 좀 그렇지만 너무 오래된 주제잖아요. 그리고 꼰대같이 이런 얘기를 지금 애들도 모르고 이렇게 그럼 열려둔 상태로 내가 잘 모르는 요즘 세대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놓고 가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감정이 정말 사랑해가지고 찔러 죽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납득시킬 수 없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그냥 멜로 영화가 돼버리는 거겠죠. 네. 열어놓고 청년들의 알 수 없는 분노를 이야기해야 되니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여러 분노의 원인들을 다 흩어놨는데 네. 하나의 가중치가 실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는 왜 좋은지 잘 모르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하나의 가중치에 실리면 안 되게 정말 공학적으로 그걸 잘 배분해놨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정황상 죽인 거거든. 그리고 네 아무튼 그래요. 야 촬영 잘했더라. 네. 촬영은 정말 잘했더라고요. 잘했어. 괜히 그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 들을까봐 그냥 촬영이라도 하나 살리는 거 아니에요? 걔 안 들어. 네. 파주에서 이제 이렇게 뭐 손 들고 춤추고 하는 원테이크로 길게 롱테이크 찍은 샷은 뭐 한 달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계속 그 비슷한 시간에 가서 뭐 이렇게 찍었다고 하는데 막 공들여가지고 찍은 장면이나 뭐 하여튼 이창동 감독님의 작품이니까 저는 보고 좀 적잖게 당황했어요. 네.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간 게 아니라 이창동 감독님의 진짜 그다음에 약간의 미량 외에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영화 되게 얘기하는 바도 명확했고 그거는 인물들의 고민이 내 고민처럼 다가오는 점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장르 영화적인 재미를 기대하고 갔었는데 너무 아사모사하다 마니까 근데 이야기를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딱히 이거 왜 이렇게 좋다고 극찬하는지는 잘 모르는 영화를 만나서 좀 저도 당황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되냐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내가 나와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건 인정하니까 다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빙의해서 쭉 편집된 내용을 보면 저럴 수도 있겠다. 네. 라고 내가 공감이 되면 되는 것 같은데 네. 맨체스터 바이 더 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호감은 아니고 네. 나는 저런 캐릭터 아니지만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뒹굴고 있는지 그쵸.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내가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 싶었다고 감독이 얘기하면 야 정말 잘했네 라고 얘기해주는 게 쭉 한선상으로 얘기가 될 텐데 네. 이거는 봤을 때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이건 치정국이구나. 연쇄살인마를 다룬 치정국이구나. 로 느끼고 나왔는데 네. 배우들과 감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평론가들은 하나같이 막 현대인의 젊은이들의 이 분노를 다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굉장히 남 못지않게 마음속에 화가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멍청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화의 근원을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내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하는데 사실 그냥 배가 고픈 거거든. 예를 들면 사실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았는데 뭐라고 못 해가지고 내가 너무 찌질한 걸 내가 아는 거거든. 근데 그걸 내가 근원을 알 수 없는 공포라고 화라고 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끌어와가지고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젊은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창호 감독님보다는 젊으니까 그 정도의 생각은 하고 합리화를 한단 말이야. 이 안에 엄청난 심연이 있어. 오케이, 심연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어. 우리에게 심연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확게 푹 저 여자랑 잤는데 저 새끼 푹 이게 아니라고. 근데 그러면 그걸 제대로 다뤄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니네가 보고 할 말을 많이 하면서 니네끼리 막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봐 라고 소스를 많이 던져준 영화라고 한번 이해해봤어요. 이 영화가 좋은 게 아니고 이 영화를 보고 우리의 담론이 형성되는 것이 의미는 있겠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스를 던져준 감독의 의도는 일관성이 있나? 라고 봤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요. 심지어 영화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삐그덕거림을 느끼게 할지언정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씬이 중간중간에 툭툭 들어가 있더라고. 첫 번째 대표되는 장면은 판토마임 하는 연습하러 가가지고 막 탐문하는 장면. 거기서 되도 않게 판토마임 하는 걸 막 보여줘요. 종수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장면이야. 그 걔네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판토마임 하던 그걸 가르치던 거기에 수장격 되는 아저씨랑 대화하는 장면인데
종수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도 안 쓰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그 판토마임 하는 사람들의 마임을 봐야 되거든요. 그들이 하는 어떤 감정을 팍 보여주는 것 같은 깜짝 놀래키는 움직임? 이건 그러니까 그냥 지시하는 거잖아. 이걸 보고 니네가 뭔가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게 종수한테도, 종수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능하지 않는 그냥 배경이야. 근데 우린 그게 배경을 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아, 이거 지금 보고 똑똑하게 예술가연 하면서 막 담배 피면서 얘기하라는 장면이네? 이 영화에서 이게 영화의 진행에 아무 쓸모가 없는 장면인데? 두 번째는 또 알바를 다시 하러 가가지고, 자, 전화번호!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할 때 갑자기 박차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얘가 어떤 기분일지, 얘가 혹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뭐 이런 걸 막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장면이야. 심지어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 처음에 혜미를 만나서 처음에 오랜만에 만나서 담배 필 때 군대는 갔다 왔어? 아, 군대 갔다 왔지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심지어 막 박하사창도 생각나. 이런 거를 막 연상하게 하는데 이게 사실 내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 줘야지 의미가 생기는 거지. 영화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찍은 게 아니어야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적극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권유한다. 생각해봐라. 의미는 없지만. 그러니 동해주기 참 힘든 영화가 아닌가. 탈무드 같은 영화네요. 야, 정말. 토론 교보제로 사용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거를 막 한 컷 한 컷 해가지고 막 제가 막 의미 부여 해줄 수 있어요. 심지어 너 나한테 그때 얘기했던 네가 유일하게 중학교 3학년 때 나한테 한 말은 못생겼어. 신호등 건너와가지고 못생겼다고 한 거라고. 그게 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나한테 한 유일한 말이라고. 이제 진실을 말해봐라. 한 다음에 유혹하는 것처럼 말해. 근데 난 그 전에 뭐가 떠오르냐면 얼굴 많이 바뀌었지. 나 성형했어. 라고 말하던 햄이 말이 떠올라요. 그럼 내가 족같음을 느끼면서도 뭐까지 생각해 주냐면 밀양이나 시에서 다뤄졌던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혜미가 무슨 일을 겪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나레이터 모델 하고 있던 혜미의 어떤 방금 전 씬을 내가 생각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 영화 안에서 나한테 그걸 준 게 아니야. 대단하신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기 때문에 그냥 툭툭 던진 대사에서 내가 그걸 막 생각하고 있다고요. 콘텍스트 분석을 막 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는 명확한 건 하나도 없다고 자꾸 도망가고 있다고. 이게 저는 전혀 필모에서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 것 같다. 영화 안에서 영화가 끝나야 되는데 그걸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전 인격적인 뭔가를 우리가 과대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영화가 찍혔다. 토니 에드반에 대한 배 감독님의 평가랑 유사하네요. 연출을 안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연출에 관해서 되게 분노를 표했던 것 같은데 네. 의도하지 않은 것 같지만 뭔가가 의도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연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분노가 아닌가. 네. 근데 뭐 저는 전미 비평가 뭐 그렇게 두 단계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할 것을 생각하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한 그러니까 이제 영화 보고 나서 제가 막 이제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했던 장면이거든요. 그 좌로번호 이걸 해가지고 나간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군에 대한 내지는 권위주의적인 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 애구나 라는 거를 그냥 던진 걸 텐데 밑도 끝도 없거든요. 네. 네. 그냥 그랬겠지. 그게 뭔가 작용을 했겠지. 라는 기능 하나 말고는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거가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 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장면들도 있다. 네. 이제 그게 상당히 긴 시간을 이제 할애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니주가 그렇게 길 필요가 있는 것인가? 만약에 치정극으로 그냥 딱 간다고 한다면. 네. 뭐 하여튼 그런 답답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대평가되기 좋은 영화고 그것을 의도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할게요. 짧게. 망했다. 네. 그런 영화들 공이 평론가들과 네. 영화제에서 좋은 수상을 하는 이유는 뭔가? 그것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그 사람들까지 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뭐 일단 평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까는 게 글쎄요. 해서 자기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없겠죠. 네.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뭐 칸에서까지 이렇게 좋게 막 평을 받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영화를 보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영화를 보는 소양이 모자란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근데 이런 제가 녹음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공이 좋다는 영화를 안 좋게 평가한 경우도 몇 번 있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상황은 거의 비슷하던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징과 해석
메타포에, 또 이 영화의 중요한 게 또 메타포잖아요. 그걸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화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우리는 그렇게 얹어주는 게 불필요한 일이다. 네. 라는 입장을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기프로쇼의 영화를 다루고 있는 이 코너가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 아닌가 싶은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영화에 제가 더 분노하는 지점은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상화된 여자의 죽음이 각성시킬 남자의 서사가 왜 들어가 있나?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싫다. 과대평가 받기 좋은 영화라는 지점과 구체적인 사례 하나는 그 여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설정. 네. 이게 참 부가노님이 분노하는 지점인 것 같고.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서와 평론가들의 차이는 약간 이런 것 같고. 저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저 스스로는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지만 나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좋다고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에 이게 또 진짜로 게시판이 불탈 것 같네요. 이게 새삼 느껴요. 제가 준비를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네. 영화가 소홀한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정말. 아니 그 데드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버닝에 대해서는 사실 데드풀과 비교해서 네.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을 끌어내는 거는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어떤 면에서 잘 만든 영화의 지표인 것 같긴 해요. 이야기하고 싶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데드풀은 뭐 그런 영화는 아니니까 그렇게 의도한 영화도 아니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영화를 할 때도 버닝을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된다. 그게 나의 준비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뭐 그렇죠. 네, 그런 자아 비판을 좀 해보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데드풀과 버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유로운 의견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거 괜찮고요. 한 가지만 이거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영화를 깐 거지 그 영화를 좋다고 한 사람을 깐 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 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댓글 남기시는 분과 우리의 차이. 뭐 이렇게 해도 또 뭐라 하시겠지만 본인이 좋게 봐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영화를 안 좋게 평가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그렇다고 해도 그 영화를 좋게 평가한 사람을 욕한 거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좋게 평가한 평론가를 사실상 깐 게 아닌가. 아니, 나는 받아들일 때 그렇게 똑같이. 아니, 나는 근데 이것도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왜냐면, 아니, 니네가, 이 새끼들, 깔 수 있죠. 근데 그, 까는 욕이 막 게시판에 도배가 되면, 기분은 솔직히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아니, 기분이 안 좋아도, 아니, 욕하면 어때? 그럼. 그냥 우리가 영화 보고, 네. 욕할 자유가 있듯이, 그럼요. 우리 방송을 듣고, 네. 욕하고 떠나가실 자유도 있으니까, 그럼. 얼마든지. 너무 조심하지 마. 그래. 갑자기 여기서 한 발 빼 왜? 연예인병이 생겼어, 갑자기. 아니, 이게 갑자기 봐, 그래. 이게 봐. 오늘 어떻게 솔직히 보면 깠잖아? 어? 초심을 찾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 뭘 안다고 이것도 있고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지고 그치. 뭐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 니네 나중에 한번 찍어봐라. 네, 니네 뭐 그래갖고 뭐 영화 이렇게 찍겠냐. 돼. 네, 뭐. 뭐.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나중에 영화를 찍고 이제 개봉을 하면, 네. 우리 것도 똑같이 녹화하면 까봤으면 좋겠다. 우리 근데 걸로. 까도 나올 것 같아.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일관성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히 감상을 얘기했다. 네. 그리고 그 기준을 항상 명확하게 갖고 가기 위해 노력한다. 뭐 하여튼 그걸 뭐 판단에 대한 건 이제 알아듣고 어쩔 수가 없네요. 몫이니까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 가지고 똑같은 스탠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말 다 거짓말입니다. 몰라?